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불리는 우리 정명수 시사평론가님 나와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 우리 안치원 논설위원님께 붙여주셨는데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럼 새로운 시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지금 정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일단 기존의 틀을 깨고 네. 그다음에 논리와 합리성을 유지하고 딱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지금 시대에 제일 필요한 정신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활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의 또 새로운 피, 정의당 교육원장을 하고 계시는 강상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피, 어떻게 뭐 새로운 이 정의당의 이 추구하는 가치, 이게 피처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그리고 뭐 제가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인데, 그러세요? 지난번에 첫 번째 출연했을 때 제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건 서운했는데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그뭐 서운했는데 네. 오늘 새로운 피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언제나 새롭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얘기들 오늘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보도국의 한치원 논설위원, 우리 단골. 예, 안녕하십니까, 한치입니다. 네, 어떠세요 요새? 뭐 바쁘시죠? 바쁘죠. 학교도 개학했고 이 프로그램도 매일 저기 신경 써서 주제도 정하고 다 짜야 되니까 뭐 또 요즘에 또 특집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다음 주에 특집을 저희가 3연속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밀입니다. 비밀. 개봉 박두. 네, 카밍 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매일 지금 걱정이 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까지 가셔서도 여러 가지 그 정상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 핵에 대한 북핵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죠. 2014년도 6월 3일 날 커티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전개를 얘기한 지 3년이 됐고요. 미국과 사드 협정에 관한 이 서명을 한 것이 벌써 14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사드 기기들이 들어온 지 지금 6개월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성주에 이제 한 포대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시민단체들하고요. 또 성주 시민들은 굉장히 극렬히 지금 반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뭐 국외적으로도 또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사태임에 불구하고 아직도 좀 반대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고요. 또 더구나 경찰 병력도 8,000명이나 투입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뭐 성주 주민들이야 뭐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단체나 진보 쪽 우리 정의당을 비롯해서 여기는 이제 절차적 투명이나 명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차 핵실험이 북한에서 도발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임시로 몇 대 들어와 있던 거를 정식화해서 발사기 4대가 추가로 배치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들어봤더니 일단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일단 왜냐하면 올해 4월에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때 토론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만약에 감행하면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뭐 대통령 후보 당시에 했기 때문에 6차 핵실험까지도 했는데 이게 설치 안 하면 이것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청와대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환경 문제는 일부 뭐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등등 뭐 이걸 절차상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핵실험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경평가는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국회 동의 문제는 먼저 이게 국회 동의가 있어야 이거는 절차를 밟는 거지. 우리가 청와대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또 야당 중에서도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국회 동의라는 절차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는 국회 비준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넘어서 비준인데 유야무야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보고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될지 뭐 어떤
지금 뭐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여당 입장에서야 이제 지금 뭐 러시아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나 지금 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요격에 대한 그 안보 문제를 가지고 여야정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못해 참석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들으니까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세게 반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이해하지만 저는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북이 저렇게 도발을 한다고 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중국이 반발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북한이 29일 날 그 SLBM 쏜 거 말고요. 그러니까 괌 그 포위 사격한다는 위협 때문에 2,700km 쏜 거 말고 그 전에 이틀 전에 27일 날 세 발 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00km짜리. 네네. 이게 고도가 50km짜리 탄도미사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왜 사드를 반대하냐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사드는 고도 40km가 넘는 미사일은 넘어야 요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쏘는 미사일은 50km가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드 시스템이 좀 무기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중장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중국이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요 지점에서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사실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중국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한 반대를 뭐 좀 섭섭함을 표현하신 거겠지만 그런 이제 성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아까 제가 드릴 말씀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드리고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당시에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셨던 말씀인데요. 육체 핵실험을 하는 사태 등이 벌어질 경우에는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설치할 것이다라고. 그럼 설치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렇게 했고요. 근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은 예를 들면 국회 비준 동의 얘기도 나왔고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예,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올해 4월에 2기를 그때 배치했을 때도 그렇게 야밤에 몰래 배치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여러 가지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사드 4기의 추가 배치가 과연 당시의 약속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절차 중에 제대로 지킨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ICBM이 날아가는데 사드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ICBM이 한국에 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적을 북한 입장에서 싼 무기로 때리죠. 네, 이게 지금 뭐 그렇죠. 스쿼드로. 거액을 네. 들여가지고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한국을 향해서 쏩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이 지난 몇 개월간의 논란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차례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얘기했었던 사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엑스밴더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이미 다 확인된 거였고요. 그러면 이게 한국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사드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옆집만 지금 시끄럽게 난리치고 항의하고 이런 상황이 된 무기인데 이것을 배치해야 됐던 것이냐. 게다가 이번에 4기 설치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 보고를 봤는데 그 4기가 누락된 채 보고가 됐다고 해서 그때 한번 그렇죠. 이 난리가 경로를 한 났었죠.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밀반입된 거예요. 일종의 밀소품 같은데 그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도움도 안 되는 무기를 북핵 해결에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실마리를 주지 않는 무기를 도입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금은 좀 쏙 들어갔어요. 말이. 굉장히 유감이죠. 아니 그래도 지금 성주 국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성주 국민들하고 네.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했는데 그제밤이었나요? 400명 모였습니다. 경찰 병력은 8,000명이었고. 그렇죠. 네, 그랬고요. 정의당도 좀 센 말로 항의를 하고 이렇게 네. 했지만 절차도 지키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배치한 무기가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의심스럽고 근데 그 의심은 정의당만 그동안 얘기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쟁 분위기가 막 고조돼요. 그 싸움하는 분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주먹질 할 것 같고 멱살 잡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외교가 필요한 때죠. 그러니까 정말 싸울 것 같을 때 말로 합시다. 왜 싸웁니까? 말로 합시다. 조금만 참고 말로 해보죠. 이렇게 하는 게 외교의 진수고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교적 노력의 가치는 절대 소홀히 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외교적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 뭐 수차례 입장을 번복한 건 분명히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한치호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마 얘기하면 저보고 또 꼴보수라고 그럴 것 같아서. 아이고. 근데 이건 또 다른 의견이니까 우리가 좀 경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문재인 정부가 좀 외교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뭐 각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건 환경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주 국민들이 이제 환경 때문에 반대하고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전자파 이용 같은 경우는 워낙 떨어져 있어서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골프장이 환경에 더 안 좋은가요? 사드 배치가 환경에 더 안 좋은가요? 저는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우리 골프장들 막 하면은 다들 반대하시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시잖아요. 농약 왜? 문제가 농약 크죠. 문제 네. 이런 거는 사실 그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들 많이 하시는 건데 골프장은 어떻게 해서 반대 안 하고 저렇게 설치가 저렇게 큰 골프장이 코스가 보니까 아주 크고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또 한 가지 제가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정의당에 나오신 강 원장님한테 이건 또 질문이기도 한데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게 개념이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또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사실 동맹이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배치가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랑 동맹이라는 사람들은 와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위험한 것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사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아까 이야기한 거 보면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워낙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너네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병력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정보 자산도 제공하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저 북한이 우리한테 좀 뭐 ICBM을 쏜다, 핵을 쏜다고 저렇게 하는데 너네도 좀 우리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사드 배치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생각에 좀 우리가 뭐 주장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 고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네. 정의당의 정명수 강상구 원장님의 얘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사드가 물론 환경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는 이후에 저는 바로 잡고 할 건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싸움을 먼저 걸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미국과 우리는 같은 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사드가 지금 실효성이 있니 없니 이거 갖고 우리가 논쟁을 하면 좀 곤란해지는 지금의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북쪽에 대한 행동에 대한 리액션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저번에 미사일 쐈을 때 태백에서 군사훈련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는 사드 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로 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쪽에 도발을 하면 우리도 도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쪽에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대한민국 정부의 너희들의 한 것에 대한 말로만 규탄이 아니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액션이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4기 추가 배치의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대목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임진왜란을 끝나고서 징비록을 썼습니다. 7년간 전쟁에 대해서 원인과 그런 교훈들을 썼고요. 누군가는 이 사드에 관해서 징비록을 쓸 겁니다.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이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해법도 못 찾고 그다음에 공론화 절차도 못 밟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꼭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가 경제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드 문제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원님 지금 뭐 이마트는 20년 만에 철수를 했고요. 예, 뭐 아니죠. 현대자동차 그렇고 아니죠. 롯데마트 지금 닫고 이마트가 있고요. 이제 6개 있는데 5개를 태국 기업에 판다고 해요. 네, CP에 팔았죠, 그 CP 그룹에. 판다고 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거의 영업 중단 상태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뭐 조업 중단하고 워낙에 10만 대 계획이었었는데 8만 5천 대로 계획을 낮췄다가 지금 거의 뭐 조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을 또 못 들어오게 하고 단체 관광객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뭐 중국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너희 우리랑 가장 큰 교육국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을 우리가 먼저 제재할게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중국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할수록 또 일본을 도와주는 결과도 있거든요. 한국을 안 오고 일본으로 가고 하게 되니까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 중일 전쟁 뭐 이런 것 이후에 더 많을 텐데 오히려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아마 지금 난감할 겁니다.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원장님 네. 지금 보면요 시진핑이 이번에 우리 사드를 이제 배치하는 거 완료를 하고서 격려를 했다, 격분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제 조치들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인데요. 어떻게 저는 보고 계세요? 앞으로 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건 뭐 다 아시는 통계인데 중국이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도 1위, 수입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뭐 그 이마트도 말씀하셨고 현대자동차도 말씀하셨는데 관광 수지도 대폭 지금 그 흑자를 내던 것이 적자로 크게 저 돌아섰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하자면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 말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요. 중국이 지금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해가지고 실크로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1대1로. 네. 1대1로. 그거 만드는 일대일로를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대한 SOC 사업이죠. 한국 업체를 안 끼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좋은 관계였으면 한국 기업들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을 텐데 그러면 아까 한미동맹 말씀하셨는데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한미 FTA 재협상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 간의 무역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더 해야 된다. 라든가 혹은 FTA가 사실은 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투자자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 그 미국에게 유리한 그래서 한국에게는 불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북핵에 대응해서 사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경 일변도로 나가니까 얼마 전에 나온 얘기는 미국에서 한국이 무기 많이 사기로 했다. 구두로 약속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무기 구매 이게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일종의 안보 비즈니스 같은 건데 그렇죠. 세일즈를 세일즈를 네네.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현재 이익을 얻고 있는 것도 줄어들고요. 중국에서 미래의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는 것도 못 챙기고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미국으로부터는 FTA 재협상 요구를 받고 무기는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한국이 독자적인 발언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정명수 평론가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면을 좀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과 독자적인 발언을 계속 했으면 그래서 시종일관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 노력을 했으면 독자적인 발언력이 생길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독자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똑같은 입장이면 네. 형님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정명수 거는 평론가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대놓고 할 얘기를 했으면 이렇지 않았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북핵 문제를 보면서 좀 정말 짜증이 나고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은 극동아시아에서의 자기의 기싸움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드니 북핵이니 그렇죠. 놓고 하여튼 지들의 기싸움이 첫 번째고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 와중에서 무기 팔아먹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원래 무기 팔아먹으려고 이 긴장을 만든 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트럼프 아니, 뭐 저는 정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은 이 극동아시아에서 자기의 기싸움을 하면서도 이득을 다 챙겨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무기 팔아서 그리고 이 와중에 FTA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옮겨가려고. 재협상하려고 협박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보세요. 중국도 사드는 핑계고요. 한국과의 무역에서의 적자량들 그다음에 한국과 무역량이 늘어나니까 길들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한국에 뭐 이게 국력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쨌든 수출 안 하면 못 먹고 나는 사회인데 어쨌든 일본과 미국의 의존도 세다가 최근에 중국의 의존도가 세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갔다 왔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 중에 신경제지도 뭐 이 얘기 있지만 저는 이 경제지도뿐만이 아니라 북방 경제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거보다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저는 대한민국 외교가 브릭스에서 중국 빼고요, 이제. 좀 브라질, 인도, 러시아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본 중심의 의존 수출만 하다가 이제 그 양보다 중국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중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대국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다천으로 넘기자 이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인도, 브라질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이나 외교나 정치가 이 중국 뺀 브릭스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답은 그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무역을 수출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나라니 다채널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이거 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뭐 중국한테 얘기를 한다고 국어를 한다고 설득을 한다고 넘어가겠어요? 전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길게 걸리더라도 전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중국은 한치 의원님. 우리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런 속담 우리 얘기가 있듯이 그런데 뭐 있듯이 중국 사람들은 사실 상도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명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 안 오면 동남아 관광객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나라의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했거든요. 그냥 중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중국 사람들 많이 돈 많이 오니까 편해. 이렇게 했어요. 중국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일 정도로 네.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를 자주 가서 네. 협약도 맺고 그러니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베트남 이런 나라들하고도 가장 관광객 많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푸는 문제가 그 네. 방법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명 평론가님 이게 보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근데 장기화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네, 이 중국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중국이 그래도 지금 제재를 하는 걸 보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절대 불법적이나 공식적인 입장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북핵 6차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평은 하나도 없다가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되니까 막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보다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뭐 더 거기다 이 감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블스타도 금호 타이어 이 M&A가 실패가 되고 이랬을 때 이게 장기화됐을 때 그런 다변화가 되기 전에 장기화되면은 사실 골병 들은 건 한국 경제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역발상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 좋을 수도 당분간 있냐면 힘들게 불안하죠. 지금 중국 경제가 저게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그래도 중국도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고 현재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언론까지 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다 철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경제에 저 거품이 꺼지거나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변화 전략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놓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좀 생각해요. 한 가지만 그럼 제가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10월 10일 날이면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가 그렇죠.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참 의미심장한 그 협약이었고 지금까지 2차례가 연장이 됐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최초의 공식적인 제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게 중국이 아마 안 한다 할 겁니다. 중국이 먼저 안 한다? 뭐 중국이 안 하겠다고 할 거예요. 안 하겠다 할 건데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해야죠. 그러면 미국 사전에 이게 바로 외교 아닌 겁니까? 미국이나 일본 뭐 러시아 뭐 다른 나라들한테 미리 사전에 그러면 야 중국이 이거 안 해준대. 그러니까 너네들 편들어서 안 해주니까 이번엔 너네랑 하자.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게 외교 아닙니까? 대비를 해야죠. 저는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통화 스와프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오히려 절대 안 믿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죠. 전화 오셔도 저 중국 안 가요. 비자피가 비싸가지고 저 중국 비자 안 냈습니다. 아니, 저는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고 뭐 이런 문제 이전에 동북아 정치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명수 평론가님이랑 한치호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하셨어요. 1992년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네.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그 수교하려고 대만하고 국교도 단절했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지금 저 92년이니까 뭐 20몇 년이 흘렀나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했었던 이유는 2000년대 이후에는 적어도 세계 최대 시장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근데 저는 이게 동북아 정치경제 지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왜 저 중국 말고 브릭스 다른 세계 나라 있죠. 대체로 다 크고 인구 많고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크죠. 성장률 높고 근데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저는 동북아시아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네. 경제적 관계를 한 나라 말고 다른 여러 나라와 다변화해가지고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이런 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정치적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는 다변화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 당장 우리나라 기업인들부터 저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일 때가 많지만 기업인들 때부터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 1980년대까지 냉전하다가 그만했잖아요. 그리고 한 30년 지금 흘렀는데 느닷없이 냉전 분위기예요. 신냉전 질서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중러, 네. 미일,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냉전 끝난 지가 언젠데 왜 또 갑자기 동아시아가 이렇게 복고풍으로 흘러야 됩니까? 네. 그리고 나라들끼리 서로 다 잘 어울리면서 교류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뭐 금융 중심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교류와 협력을 경제와 정치적인 영역에서 폭넓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으면 그 친구를 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손잡고 너 이리 와 해서 불러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뭐 육자회담 같은 것도 다시 좀 재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느닷없이 동네 사람들끼리 3명씩 편가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 신냉전 질서입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 질서가 계속 가면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게다가요. 북핵 문제나 중국 변수가 아니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옛날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이 8월, 지금 9월이죠. 네. 근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설비 투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무슨 말이냐? 기업인들이 보기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투자를 더 하는 거고 아니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변수하고 상관없이도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일이 있으니 이제 몰라. 다른 데하고 손잡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를 지나친 들면 비약이야. 아니 아까 본인들이 의원님은 좀 우리 위헌 발언을 정명수- 했어요. 아까 예, 정명수 중국 사람은 난 평론가님. 절대 안 빈다라든지 아니면 중국 여행을 안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중국이 우리를 공식적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맞장구 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국이 뭐 한국 관광객을 제재한 거 뭐 의도적으로 안 보낸다든지 한다고. 우리도 뭐 중국 물건을 안 쓴다든지 아니 우리도 중국 뭐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필요는 절대로 없다. 없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요즘 중국말을 배워요. 네. 그럼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 왜 배우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 얼마 작년하고 올해 초에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가리키는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시장이 영어권보다 중국어권이 더 크대요. 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은 이미 긴밀한 모든 교류가 문화적인 측면이든 산업적인 측면이든 교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영어권보다 중국어권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장기화되긴 할 텐데 중국도 이거를 끝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이제 외교나 무역을 수출을 다변화하고 다천화를 하자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 근데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게 지금 이제 뭐 3대3 패싸움으로 냉전 문제가 다시 돌입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시각도 있지만 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 8년, 네. 오바마 정부 8년이 한반도, 극동아시아, 북한 다 무관심 전략이었어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던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아예 적대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는 북한도 핵실험이나 뭐 미사일을 쐈지만 그게 심하게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는 예측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 자기 나라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시끄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시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냉전이다라고 보기는 나쁜 측면에서는 뭐 어슷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좋게 보면 저처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 주제를 살짝 비틀어서 보면, 자,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사태를 종합으로 봤을 때 9월 11일 날 유엔 대북 제재가 다시 지금 초안이 날아서 14개국에 지금 초안이 돌고 있는데 중국이 반대할 것 같습니까? 찬성할 것 같습니까? 저는 중국은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고 왜냐하면 중국이 아마 그럴 겁니다. 9월 9일 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이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번 일하지 말자.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왕이 부장이 외교부장이 어떠한 제재가 나오든 간에 자기들은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예. 사실은 중국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지금 잠깐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또 얘기를 하면 경제 제재를 우리한테도 하지만 본인들도
타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국 관광객도 안 가잖아요. 사실은 무섭다고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고 기업들하고 일부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제 불만들이 많이 그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한국하고 교육하든 사업하신 분들도 거기서 타격이 있을 거고 또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또 반도체 많이 사가잖아요. 많이 본인들 사가죠. 제품 만들려면 네. 또 반도체 그런 것도 제재를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할 것 같고 이번에 왕이 부장이 뭐 어떤 게 나오건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따져봐야 되겠죠. 이 어떤 게 실익이 더 있는 것이냐. 그리고 뭐 러시아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외교적인 노력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육자회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육자회담 이런 회담 성격이 아니라요. 대북 제재 내용들을 제가 초안을 봤는데 완전히 북한의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심한 이 제재가 갈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제재를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가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바로 접해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그 영향력이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이 다 동의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중국도 정명수 중국이지만 평론가님. 최근에 러시아가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최근에 거예요. 푸틴은 러시아는 동의가 안 되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가 안 되면 제재는 불가능하고요. 네. 물론 두 나라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상 봉쇄라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예. 할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줄을 직접적으로 막거나 막자는 거지. 아니면 원유 원유죠. 제공이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 북쪽에 이제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쪽의 물건이 사실 중국 물품이 거의 80%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이 그걸 또 무시를 못합니다. 자기 물건을 팔아주는 시장, 옛날에는 북한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북한도 전국에 한 400몇 개 시장이 공식화된 시장이요. 아니 그러면 인민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시장만 400개가 장마당이 넘어요.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요 진짜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집사람도 매일 물어보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뭐 한 번 쏘는데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미사일을 막 펑펑 쏘고 있잖아요. 북한이 살만한 건가요? 이 정도로 쏠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미사일 비용 문제를 국민들이 얘기하실 때는 그 얘기 먹고 사는 문제 말고 짧게 그 문제만요. 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자본주의 기준의 돈의 가치나 인건비나 비용을 계산하시면 안 되고 거기는 동유럽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학자들을 국가에서 다 돈 들여서 보내준 애기 때문에 너네들 다 모여. 그러면 그냥 모입니다. 보통 200명 모여 그러면 모입니다.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2천억이 든다. 미사일 한 번 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그런 비용,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를 다 네. 포함한 건데 그렇게 추산하면은 북한이 그 정도의 경제 능력은 정부가 없어요. 네. 근데 북한의 시스템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한 요즘의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고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아니 그리고 예. 그 원래 네, 이제 강상구 원장님. 예전에는 그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네. 그걸 유지하고 이런데 돈을 많이 썼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 들어가던 돈을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거고요. 네. 전체적인 군비는 그래서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늘어났거나 이런 거 아닌데 비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한동안 말 안 하다가 또 기회를 잡았으니까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정명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오바마 때 우리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근데 이제 우리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뭐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하면 전략적 인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원조가 거기에요. 오바마가 맞습니다. A쪽 지역의 네, 전략적 네, 인내 맞아요. 전략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기간이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아까 전략적 인내에 비하면 지금은 관심을 갖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이 2008년에 마지막 육자회담하고 지금까지 육자회담 안 열리고요. 어떤 대화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채널들은 뭐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어떤 다자간 그 대화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10년이 흘렀는데요. 이 10년이 그전 10년하고 비교하면 북한이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핵 능력 이게 비약적으로 상승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진짜 붙을 준비를 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런 시기였던 거고요.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걸 탈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유엔에서 그리고 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대북 제재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아까 중러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북한하고 거래하는 기업하고 자기들 거래 다 끊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중국하고 거래를 안 중국하고 다 끊어야지. 하면 그럼 아까 우리가 중국보다는 뭐 브라질, 러시아하고 하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그거는. 아이, 그리고 세계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그건. 출렁거리는 일이고요. 그렇게는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기는 쏘고 있고 제재는 한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지는데 그리고 한국은 사드 배치하면서 뭐 일촉즉발 분위기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대한민국 정당 중에 원내 정당 전부 사드 배치 잘했다고 합니다. 네. 정의당이라도 잘못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외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당연히.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여당도 이런 걸 핑계 삼아서 뭔가 대화 국면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의당 특집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네, 이 정의당 대목에서는 평론가. 정의당에서 꼭 짚고 넘어가 싶은 게 네. 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선거운동 했던 사람인데 네. 우리 대학생이 아들 둘은 심상정 후보를 찍겠다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좋은 아들 해라. 두셨네요. 아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불안했으면 제가 적절히 설득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TV 토론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 그때 당시 정의당 후보 불만이 좀 뭐냐면요. 그때 안보 위기가 엄청난 이슈였었어요. 최소한 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때 미국의 잠수함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동의 없이 오고 있었거든요. 니네들이 무슨 누가 인정한 국제 경찰이냐? 왜 니들 맘대로 오고 누구 맘대로 왜 북한을 타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런 강한 의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기대가 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북핵의 시작은 미국의 압살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저는 심상정 대표 입에서 한미동맹 단어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야 대통령 후보 되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시고 평소에 진보가 얘기하는 북한의 시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요만큼 실망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조만간에 실망했었습니다. 저 심상정 대표 특집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찾아보시면 제 말이 맞습니다. 네. 강 원장님께서 저 심상정 대표님한테 좀 연결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오늘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피가 붙으니까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들은 잘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계속 철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철수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대화에 나선다 그래도 지금 외교적 그런 채널이 부족하고, 또 사실 대화는 여러 사람이 하고 제재도 여러 사람이 하지만 도발을 하는 것은 김정은이 손가락에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과연 사드를 철수하는 중국의 요청을 받을 건지, 또 미국의 그런 어떤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그런 설치의 지속성을 인정할 건지 그런 부분은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열심히 경제 발전시키는 것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뭐 중국에다 사드 배치 철수하겠다, 뭐 미국에다 야 너네 철수해라, 뭐 아니다 이거 하면 오히려 더 입장이 애매해지거든요. 오히려 난처해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상황뿐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두 분 다 좀 싸움 얘기하셨잖아요. 뭐 지금 멱살 잡고 지금 막 하기 직전이라고. 그럴 때는 일단 진정시켜 놓는 게 최고 좋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옆에 가서 말리면 오히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드 뭐 배치 유지, 철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철수를 이제 중국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왔냐면 그럼 자 철수를 니네 못하겠으면 배치해 놓은 거는 그대로 놔두되 사드를 봉인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드를 일단 들여놨잖아요.
이거 뭐 중국이 봉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저는 사드를 배치한 거는 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운용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같은 말이군요. 그게 봉인이죠. 네, 그게 운용을 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했잖아요. 소규모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했죠. 근데 그 소규모로 한 이유는 사드가 배치가 되고 그거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병사들이 거기 생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드 가동하려면 어쨌든 부지도 다시 정리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하고 그 뒷작업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거는 본격 가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가 설명하는 건 그래도 임시 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여놓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가동을 할까 말까를 다시 판단하는 건 나름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뭐 들여놨으니까 무조건 가동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 마디 더 할 수 있는 걸 놓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사드 배치가 핵심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의 이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서 저희는 최근에 저희 이정미 대표께서 5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대화 제안을 북한에 하고 북에 특사도 좀 보내고 하자. 여야정 평화협력체를 구성하자. 북한 핵동결하고 한미연합훈련하고 동시에 축소하자. 이거 말이 쌍중단 이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두 개를 동시에 중단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드 조기 배치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안보 참모라인 전면 쇄신해야 된다. 이런 것 제안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좀 절박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근데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만 계속 나가는 것이 좀 걱정됩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정명수 평론가. 뭐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좀 이런 제안을 좀 했는데 뭐냐면 사드의 운영, 사드의 진퇴 문제를 포함해서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너희도 중국이 통제 가능성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난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 너희들이 북한의 통제 가능성을 얘기해주면 사드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난 거꾸로 원인은 중국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외교가 사실 중국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은 딱 이 대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통제 가능성 사실 중국이 잡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그걸 전제로 해서 사드의 운영과 진퇴 문제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 이 길이 저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9월 11일 이 그건 뭐 어쩔 수가 위원 없죠. 의결은 그 가는 거 계속 가야죠. 나갈 것 뭐 같고요. 어차피 가게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또 내일 9월 9일 날 또 9월 9일 날 문제, 내일 미사일 문제기도 제대 전에 미사일 한 번 더 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론 분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론이 이렇게 뭐 토론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국론 분열이 되면 그것도 문제죠.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내일은요. 정명수 저때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데 괌이 3,300km인데 저때 SLBM이 2,700km까지 안 날아갔어요. 내일은 완전 또 다른 각도로 한 3,500km 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이제 정각 발사가 이제 뭐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조치 9월 11일 날 지금 나가는 부분이 조금 뭐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화로 풀자는 내용과 또 우리 내에서의 국론을 분열이 안 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정의당이나 다들 얘기하는 게 전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해달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소통적인 사드 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꾸로 역설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진 시기라고 봐지고요. 경제보복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룡 서해 선생님이 얘기했던 징비록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교훈과 우리가 앞으로의 갈 길을 배웠습니다.
요번에도 꼭 우리가 사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론을 다시 한번 뭉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눈치 한번 하이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